인도네시아의 절대 0.0001%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 정도의 민족성을 가진 나라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어리숙한 척 하면서 뒤통수 때릴 것이다. 우쨌든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애 표한다. 절대 돈 받던 말던 포기하시고 단 한 대도 주지 마세요. 잘하는 것임. F-4, 5 빨리 폐기하고 KF-21로 수백 대 채우자. 최근 한국이 KF-21의 활주시험 영상을 공개하자 일본에서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부가 보이는 정면에서 한국이 이 정도의 스텔스 기술까지 도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어떻게 전투기와 관련해 독자 기술이 전무했던 나라가 5세대 전투기에만 적용되는 기술을 순수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자신들이 예상한 기간보다 8년은 빠르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KF-21의 복자형 전투기가 2026년 이후에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 매체 항공만 능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달 말에 초도 비행을 앞둔 KF-21의 지상활주 영상 공개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 블록 1의 양산까지 약 6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에는 공대지 무기 통합을 마치고 공대공과 공대지의 임무를 맡는 블록 1을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KF-21의 전면이 나오는 장면에서 공기흡입구에 주목하고 했습니다. 바로 공기흡입구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매체는 이 공기흡입구의 형상이 고도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는 전투기의 피탄 면적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설계인데요.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는 직선 모양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흡수 도료 등 많은 것이 있지만 얼만큼 공기흡입구를 꽁꽁 감추냐가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반사파의 약 80%는 공기흡입구에 노출된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서 검출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세계 최초로 스텔스 형상을 채택한 F-117 라이트 호크도 개발 당시 공기흡입구의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해 날개 윗부분에 달았지만 결국 비행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무미익기로 만들어진 B2 폭격기도 저피 탐성은 확보했지만 나이트호크와 마찬가지 문제를 겪어야만 했죠. F-22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흡입 통로를 곡선화한 S자 공기흡입구를 적용했습니다. S자 공기흡입구란 공기가 들어오는 길목에 공기역학적으로 통풍이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중간에 터빈 블레이드를 가리기 위한 엄폐물을 넣는다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과 같이 공기는 통하지만 전파는 빛과 같이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 엄폐물에 흡수되거나 난반사되는 원리입니다. F-35에도 적용된 스텔스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레이더 블로커를 사용해 저피 탐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FA-18이 F 슈퍼호넷의 공기흡입구와 레이더 블로커입니다. 슈퍼호넷은 비교적 대형기임에도 매우 낮은 전면 RCS 값을 갖는데 공기흡입구 전면에 터빈 블레이드를 가리는 형태의 레이더 블로커를 부착하여 터빈 블레이드로 인한 레이더 반사를 낮춥니다. 대신 약간의 공기흡입 효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기체의 저피 탐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죠. 스텔스 성능은 FA-18이 F 슈퍼호넷의 레이더 블로커보다 F-22 랩터나 F-35에 채택된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KF-21도 스텔스 성능을 위해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를 도입해 넣었습니다. 여기에 터빈 블레이드의 엄폐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전피 흡수 구조 RAS를 채택해 더 레이더 반사를 줄였습니다. 일본 매체는 어려운 S자형 공기흡입구 설계를 독자적으로 이뤄낸 KAI의 높은 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KF-21에 또 적용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체에서 공기흡입구 다음으로 레이더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날개에 비금속 소재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는 스텔스 형상 이외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기체를 얇게 만들어 전파가 부딪히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원초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가 대표적인데요. 길이가 44m, 폭 41m로 엄청나게 큰 거구를 자랑하지만 RCS는 1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날개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레이더파가 날개 뒤로 흘러 퍼지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후퇴각을 크게 했죠. 하지만 정교한 기동을 많이 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날개를 최대한 삼각형에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날개가 넓어지게 되고 레이더 반사 면적 또한 많아지죠. 그런데 KF-21은 이 문제를 비금속 소재를 채택해 해결했습니다. 바로 전파를 잘 흡수하는 탄소 섬유 복합재를 선택해 스텔스 성능과 내구성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F-35에 들어가는 니켈 코팅 탄소 섬유를 대신해 절개 자성 금속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저가이면서도 높은 전자파 흡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의 스마트 엔지니어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으로 전자파 흡수 능력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한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예상보다 8년이나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무장창만 제외하고는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KF-21은 4.9세대 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부터 KF-21 복좌기를 기반으로 5.5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한국 공군은 밝혔는데요. 공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이 KF-21을 기반으로 사실상 5.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세미 스텔스를 넘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고 무인 편대기와 합동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이 연구 용역 결과 해당 개발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르면 2026터부터 2028년 이후 KF-21 블록 3분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의 이름은 비공식적으로 KF-XX 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KF-21의 기체 형상 및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동체를 다소 키운 차세대 KF-21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또 다른 소식은 일부 도료, 소재 기술을 개선하고 일부 외장 장비를 내장한다면 5세대 플러스 알파급 이상으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 고 전에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KF-XX 개발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KAI 등은 블록 1의 기반 기술과 주요 인프라는 거의 다 완성해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엔진 부품사를 인수해 조만간 엔진 국산화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항공엔진 부품 전문 업체인 EDA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인수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과 프레스 앤 휘트리, P&W 등 세계적 엔진 제조사의 인적 거점에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제품의 고난이도, 가공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KF-21에 들어가는 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블록 3단계에서 F-22 랩터에 적용된 스텔스 형상을 한 추력 편향 노즐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시됐던 후방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F-22 랩터에 버금가는 RCS 값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어질 차세대 KF-21 사업도 무장 추가 및 5세대급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위한 국내외 협력사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계획 일정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내부 무장창 탑재를 내다본 기내 공간이 있어 계획 중인 유무인 복합작전을 위한 항공 전자장비를 실을 수 있는 발전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지적으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F-22와 F-15EX 같은 관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을까? F-22의 역할을 무인기가해 전방에서 타겟 정보를 수집하고 KF-21이 F-15EX 역할을 하면서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레이더 정보를 다른 드론에 보내 공격을 지시하는 것 같다. 꽤 많이 선진적인 모습을 하고 있구나. 멋있다. 아시아산 전투기가 늘어나는 것이 무섭네.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조잡한 설계다라고 생각했지만 디자인 몇에서 F-21 랍터와 F-35를 잘 조합한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수출이 어느 정도 잘 될지인데 한국 측은 KF-21의 수출 사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FC-31과 어떻게 맞서는지도 궁금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다소 칭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바른 말을 한 일본 네티즌의 말처럼 KF-21의 첫 해외 수출은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KF-21이 곧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분담금을 지불할 생각도 안 하면서 자국의 조종사와 엔지니어들만 파견한 상황인데요. 국방부와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연체 문제를 풀어가기로 인도네시아 측이 먼저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전까진 협의해 잘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험 비행과 관련해 참여시키지 않으며 6대의 비행용 시제기 중 인도네시아의 주기로 시 제5호기를 해당 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국방부와 방사청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으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지금은 미리 낸 2천억 원이 아까우면 나머지마저 내거나 아니면 KF-21에 대해 깨끗이 포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KF-21 핵심 기술과 시제기들은 모두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참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언제나 한국의 자주 국방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아직은 실제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완성해서 전 세계를 휩쓸어서면 좋겠습니다. 한국 연구님들요 대단합니다. 그려 최대로 오러주십시오. 걱정 없이 해야 기술에만 매진할 수 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상실험과 공중실험의 RCS 값은 다릅니다. 더구나 3년간의 비행 시험 중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완벽한 항공기가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인리 2천억 충분히 공부했고 전투기 개발 체계의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리 기술진 다른 사고를 내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지금 당장 시제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그때 공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정해 주시기를. 비행기에 새겨진 인리 국기 지워야 하는 거 아닌가? 주행시험할 때 나란히 울국기랑 나란히 새긴 채로 주행하더만 이건 대체 뭔가요? 동참할 동맹도 많은데 왜 굳이 있니? 하고 동반자로 가려고 하는지 원 뇌물 쳐드셨나? 제목과는 다르게 정작 인도네시아 얘기는 뒤에 9분째부터 잠깐 얘기 나옴. 낚시의 끝판왕 Y튜브. 인리와 협상 한두 번 하나. 이제 저들과 협상은 끝났다. 애들 다 돌려보내고 방산협력자들과 다시는 하지 마라. 제품 성능 좋으면 세계가 손을 들고 환영한다. 대한민국 기술 이제 선진을 넘어 첨단으로 기술 강국이 되었다. 기술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의 국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